2026년 6월 26일입니다. 지금은 금요일 밤 11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줄곧 유튜브 컨텐츠를 남길 때 라이브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라이브가 늘 편했는데, 라이브 업로드가 며칠 전부터 몇 회부터 컨텐츠 몇 개부터는 업로드 되는 게 좀 안 올라가요. 아마도 제가 제법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 플랫폼 사용법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맹탕이거든요. 맹탕인데, 사실 뭐 딱 잡아놓고 뭐 사용법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배워지겠습니다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라이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늘 남겨왔었는데, 이 업로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녹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값에서는 확장성이라고는 아주 협소합니다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아우성을 쳐본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유튜브는 플랫폼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가볍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가소롭게 여긴다 이런 것은 아닌데,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도 없거니와 시간상에서도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7월 초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에 따라 가지고, 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라는 명분이지만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사에서 늘 그래 왔습니다. 굳이 조지 오웰의 1984를 들먹거릴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진리성, 애정성에서 이름과 평화성, 이렇게 이름과는 사뭇 다르게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국민들을 옥죄는 거, 사회를 악으로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늘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재명 정부, 앞서서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7월부터 이제 정보통신망 개정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알겠죠. 뭘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그 썸네일에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꿰차자마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앞에 가가지고 탈원전 선포를 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대통령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탈원전 선포하러 그렇게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연결하자면은, 원래 그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의 유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 조선반도 비핵화지만은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굳이 나눠서 표현하자면 남한의 핵 자산을 비롯해서 미국의 핵 원조, 원정, 핵 무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싸그리 그건 안 되고, 자신들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인데, 그것을 조선반도라고 하는 이름을 한반도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앞부분만 바꿔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실은 북한 비핵화거든요. 그렇게 말을 썼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음모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이 아무리 머리가 똥멍청이지만은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탈원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억측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라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라도 탈원전 선포를 일단 해놓고 시작을 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거짓말했죠.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했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론으로 선동을 일삼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때 헬리콥터에 거치된 총으로 기총으로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밝혀진 바도 없는 대국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딩에 탄흔이 있는 곳에 사인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이게 헬기에서 쏜 거 맞아라고 이렇게 코스프레를 떨었던. 근데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주 5.18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라고 스스로 굉장히 내세우는 양향자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를 했던 광주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허튼 소리 하면 안 된다. 민주화 운동이다.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다. 희생되었던 운동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숭고한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플롯에서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신고 고발 당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광주 5.18 특별법 그걸 만들었던 게 양향자 의원이지만 지금 그 법을 없애야 된다. 그게 민주화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지금 현재 광주, 전라도 사람들도 함께 그 법에 동조, 부역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굳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주 5.18 특별법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헬기 기총 소사를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근본적으로는 이제 광우병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서 제1호 처벌 대상자입니다. 7월 달부터 부디 그거부터 스타트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신문을 몇 가지 빼드렸는데요. 경향신문입니다. 6월 24일 정희진이라고 하는 자칭 여성학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합의가 아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폭력이다. 오케이, 저 동의합니다. 마무리에서는 대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관념적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상식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게 정치 정신병자들의 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서로의 상식이 안 맞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상식이 안 맞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가 작동돼야 될까요? 법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치가 아닌 법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룰 오브 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인데요. 반도체 이 공장을 전라도로 놓는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업인들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경향신문입니다. 특별지원금 20조로 진짜 균형 발전을 하자. 청년을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민형배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옆에 보니까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대해서 친윤 인사의 친기업 시장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일각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반대파기 때문에 친윤 인사에 대해서는 지탄한다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만은 친기업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전라도 정신이잖아요. 아니 반도체 공장 그쪽으로 옮기려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에 대한 친화성이 있느냐, 물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줄곧 4대강 부시자라고 하는 주장의 뿌리 지역이지 않느냐? 근데 이건 너무 안 맞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공격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직권 남용에다가 묵시적 청탁, 아니 대놓고 청탁에다가 노골적 청탁에다가 경제 공동체에다가 지금 보수 재건한다고 꺼드럭거리고 있는 한동훈, 그리고 계엄령 선언을 했던 윤석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그대로 다 걸려드는 것들인데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팬들, 이재명 팬들은 그런 균형 감각은 갖고 있나요? 머릿속에? 최근에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이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창업 아이디어 유출되었다라고 해서 각도와 신문들이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뭐 제가 말하면 입 아프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요, 좌우할 것 없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지, 그거는 정보 유출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그런 거는 해도 괜찮나요? 워낙에 투표 정신병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 유출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시대 변천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 사람이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끝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는 반도체보다 택배다. SK 제치고 쿠팡이 고용 빅4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것도 당분간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일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질렀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되짚어 볼 만하겠죠. 조선일보에서요, 멀베이니 전 트럼프 비서실장이 중국의 테무, 알리에 비해 쿠팡 차별하는 한국, 친구에게 이렇게 하나?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인 또는 한국 정부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불길하죠. 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환 위기 앞두고도 폴 볼커가 내한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 한국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꿀밤이 아니라 아예 빠따를 막 5파운드로 시게 후려 갈겼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상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감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괘씸죄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누적해왔던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에게 얼마나 무엇을 누적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합니다. 제가 아까 그 정보통신망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밀턴 마이어 지음입니다. 나치 시대 독일인의 삶,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선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들일까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노센트한 사람들이죠.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책을 꺼냈다가 이 책에 삽입되어 있는 신문, 이 책 소개는 아닌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2022년 1월 19일자 기사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제가 꽂아놨네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알고도 덮었다. 안내의 일기, 가족, 밀고자는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흑인 노예 사냥꾼이 흑인이었고요. 중간상들이 흑인이었습니다. 위안부 모집 책들이 조선인이었고요. 위안부 관리소 소장이 역시나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 관련된 연구학자들에게 짐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인두급을 썼다 이런 표현도 얼마 전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이 언행이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데요. 위안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짐승일까요? 짐승이라 손 치더라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진짜 짐승이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말꼬리 갖고 그러는 건 아닌데, 바깥에서 지금 짐승이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짐승이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짖지? 라고 생각해 볼 법한데, 그래도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있는데 짐승이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그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은 제가 그나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들을 경멸을 하더라고요. 한번 봤냐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향도한다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박식한 거는 아니라고 볼 때 겸손의 덕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한 것일까? 저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나도 이참에 몰랐던 걸 공부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짐승이라 그래버려요. 그 이후에 그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 성함이 뭐였죠? 구속돼 버렸습니다. 이게 법치국가, 근대국가 맞나요? 구속돼 버렸어요. 하는 짓들을 보면요, 정말 꼰대스럽고요, 정말 권위주의적이고, 정말 반민주적이고, 정말 파쇼들입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나치의 행각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제 요즘 수식어 하나 앞에 붙여놓고 말하는 것도 거의 유행스러운 레토릭인데, 정말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자면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통학시키는 학원 차량은 기존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차량의 제반 조건하고 똑같이 갖추어라고 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될 때, 이거는 사고와 무관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야만이다 라고 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제 단독으로. 보기 좋게 바위에 메추리알 던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작은 메추리가 그 커다란 바위에 흔적은 남겼다고 저는 스스로 가소롭지만 좀 자평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랬던 것이 사고 원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국 사건 사고를 제가 다 출력해서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냥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떼거리즘을 싫어하기 때문인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 전략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관련 업자들을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막 저질 정치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그때는 요령이었을 텐데 막 독고다이스럽게 그렇게 붙었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학원비가 인상됐습니다. 학원업자들은 머리가 짱군 줄 알아요? 거기에 투입된 비용만큼 학원비를 인상시켜버리면 금방 그 돈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책에요,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오욕의 역사라고 돼 있잖아요. 아, 뭐 색깔 노라면 안전하게 되는 거 아니야? 순진해 자빠지게 생각하거나, 전마는 지 일이니까 지가 핏대 세우지, 우리는 상관없잖아, 전마 지 돈 쓰기 싫어가지고 노란 차 만들기 싫어가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우습게 봤던, 또는 전마는 사사건건 늘 각을 세워, 뭘 저렇게 늘 못마땅해? 라고 퉁명스럽게 봤던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아이들 보내는 학원비 다 오른 겁니다. CO2를 마녀로 몰아가는 게 지금 환경 관련된, 특히 한국이요, ESG다 이런 거 지금 세계적으로는 다 틀어졌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 한동안에 한철 놀이였던 것일 뿐입니다. 한철 놀이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 지금 대세는요, 제가 늘 말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녹색 망토를 입고 관뚜껑을 열고 튀어나왔는 것이다라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트렌드에 따라가는 사람은 마르크스에 부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마르크스에 좀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현실화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또 탈원전이죠. 웃긴 것은 CO2를 안 뿜어내는 원자력인데 탈원전하고 같이 투트랙으로 한 쌍이 되어 있다는 것도 웃긴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업 붕괴시키고 탈원전 하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누가 궁핍하게 되고 누가 고통을 받게 되죠? 사회 취약층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를 합니다. GMO다, 뭐 유기농이다, 그게 계속 확장되고 팽창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제도화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강제화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 조미료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강제화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피해를 볼까요? 언급하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전복 건져 먹는 거, 문어 건져 먹는 거, 참치 고기 먹는 거, 캐비어 먹는 거 다 가능해요. 예. 선한 사람들의 침묵에는 바로 그 캐비어 좌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 좌파까지도. 강남 좌파들이 대한민국 흔들어 놓는 오염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노란봉투법 어떻습니까? 노동자 타령하면서 반기업 정서, 또 그 위계 질서, 체계 다 무너뜨리면은 결국 누가 피해를 보나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귀족 노조가 피해를 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언론을 옥죄는 정보통신망 개정, 가짜뉴스 처벌한다라고 하는 선한 구호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법이 집행이 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그리고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언제든지 법은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누가 덕을 볼까? 바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법을 적용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입 아프게 계속 나열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반대에서부터 천성산 도롱뇽 타령하면서 공사 지연했던 것부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시켰던 것부터 나열하자면 숨찰 만큼, 채광곤이 나올 만큼 그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을 일삼았던 게 누구입니까? 지금은 보수 진영도 그걸 닮아버렸어요. 정치무당,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강준만 씨 책의 표현으로 정치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선거 음모론에 편성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더 플랜이라고 하는, 박근혜는 어떻게 저러한 득표율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지금 뭐 보수 진영도 거기에 닮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제가 옹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선이 그어지는 거죠. 전혀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재건이다 뭐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은,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카먼센스, 상식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상식이 조금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을 바꿀게요. 국가적인 도덕성. 최근에는 제가 저 벽을 허무시오라고 했던 로널드 레이건의 동서독 붕괴를, 아주 그 공이 있는 사람이죠. 또 로널드 레이건의 사망 지금 시즌입니다. 그리고 홍위병을 앞세운 문혁이라고 하는 60주년을 맞은 지금 시즌에 제 나름대로는 짜투리 시간에 되게 요즘 바빴어요. 그런 것들의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한다고,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고. 카터가 원래 도덕주의자죠. 도덕주의자고 관념주의자입니다. 거기에 질려버린 미국인들의 선택이 바로 레이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 도덕 이런 말을 그닥 호의적인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덕적, 지금 보세요. 안민석 같은 사람, 거짓말 범죄로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인데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둑이 김경수, 그 여론 조작했던, 민주주의를 능멸했던 자를 대표 후보로 내놓고 막 제법 아슬아슬하게 표까지 받았어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윤리관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말하는 징표입니다. 이걸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소하건대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 민주를 표방하는 분들이 이걸 정상화를 하는데 힘을 좀 써줘야 됩니다. 부디 제발 정치 진영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힘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철학과 정책적 논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레이건 책 보면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가지고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옥죄면, 구체적으로 옥죄 때 비로소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안다고 하는 문구가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자유가 지금 위축되고 압박을 받고 있을까? 훼손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